딸의 독한 말, 넌 엄마도 아니고 그저 썩은 거지년일 뿐이야 라는 말은 아직도 가슴을 칼로 후벼 파듯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이상할 만큼 완벽해 보였다. 나는 가족의 축하 자리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사흘 동안 모든 것을 정성껏 마련했다. 몇 달 동안 모아 샀던 샹들리의 불빛은 반짝이며 크리스털 잔에 비쳤다. 서희연이 7살 때부터 좋아하던 한우 로스트 향은 집안 가득 고소하고 따뜻하게 퍼져 오랜만에 이 집이 진짜 우리 집처럼 느껴지게 했다. 나는 이미 62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젊어진 듯했다. 아마도 늘 바쁘다며 나은주의 모임에 지어 피하던 딸이 드물게 내 저녁 초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서희연은 마주 앉아 머리를 완벽하게 손질하고 내가 성탄절에 사주고 싶었지만 차마 감당할 수 없던 비싼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는 빛나 보였고 성공한 모습 그대로였다. 내가 평생 애써 키워낸 결실 같았다. 엄마, 정말 근사하네요. 서희연이 말했을 때 나는 순간 가슴 깊숙이 익숙한 온기가 번져오는 걸 느꼈다. 어린 시절 학교가 끝나면 달려와 안기던 그 아이의 따뜻함이 다시 살아난 듯했다. 정윤호는 여느 때처럼 공손했지만 멀찍한 태도로 앉아 있었고 도하는 접시에 놓인 음식을 건드리며 아마도 다른 할머니 집에서 화려한 게임기와 값비싼 장난감을 누리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내 소박한 식탁 앞에 모여 있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물잔을 들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소식을 하나 전하고 싶어서 다 같이 모였어. 나은주가 호화로운 연애에서 내놓는 와인을 살 여유는 없었지만 물도 괜찮았다. 드디어 승진했어. 15년 만에 보험회사에서 지역본부장이 되었어. 서희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연습된 듯했다. 정말 잘 됐네요, 엄마. 당연히 받아야 할 자리예요. 대화는 겉돌며 예의 바른 수준에서 이어졌고 나는 도하의 학교와 정윤호의 일, 서희연이 나은주의 재단에서 하는 봉사 활동에 대해 물었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서희연이 잔을 들고 일어서는 순간 공기는 달라졌다. 사실 저도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은 설렘으로 차올랐다. 혹시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걸까? 오늘 밤이 오래도록 간직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저는 요즘 가족에 대해, 감사에 대해, 제 인생을 정말 만들어준 분들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서희연은 잠시 멈추더니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나는 무언가 특별한 고백을 들을 것처럼 몸을 곧게 세웠다. 저에게 진짜 어머니 같았던 분,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고 확신으로 가득했다. 늘 곁에 계시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많은 걸 주신 분이 있어요. 내 목구멍은 점점 메어왔다. 수많은 세월 대학 등록금을 위해 2가지 일을 병행하고 내 꿈을 버리면서까지 딸을 위해 살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이제야 그 모든 것을 알아주는 건가? 마침내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려는 건가?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서희연은 잔을 높이 들며 말했다. 은주 어머님께. 그 말은 육체적인 충격처럼 날아와 가슴을 옥죄었고 공기는 방 안에서 사라져버린 듯했다. 나는 얼어붙은 채 물잔을 입술로 반쯤 올린 자세로 멈춰 있었고 딸은 마치 자리에 없는 나은주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서희연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같이 건배 안 하실 거예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바라보았다. 몇 년 동안 외면해온 진실이 그날 저녁 내 눈앞에서 선명히 드러났다. 서희연이 나를 바라볼 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없었고 어린 시절 아플 때 머리를 붙잡아 주던 엄마, 무용 학원비를 벌려고 야근을 하던 엄마, 저녁은 시리얼로 때우면서도 딸의 식탁만은 채워주려 애쓰던 그 여자의 흔적은 조금도 인식되지 않았다. 완벽하네.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다. 이제는 그분이 내 가정을 책임지면 되겠구나.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고 정윤호는 불편한 기색으로 몸을 움직였으며 도하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여전히 음식을 집어먹고 있었다. 서희연은 잔을 탁 내려놓았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내 나이 62보다 훨씬 늙어버린 것처럼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말 그대로야, 이연아. 진짜 할머니가 나은 주라면, 가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분이라면 그분이 너희 모두를 보살피면 되지 않겠니? 엄마, 너무 과장하시는 거예요.
서희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저는 단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어머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베풀었다는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내가 수년 동안 하나하나 모아 꾸민 것이 직접 손질한 중고 식탁, 벼룩시장에서 주워온 들쭉날쭉한 의자, 할인점에서 산 식탁보가 오늘 밤 특별한 자리를 위해 충분히 고급스럽다고 믿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래,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분명 그랬겠지. 아직 식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나는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리는 아득하게 멍해졌다.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어 있었을까? 어떻게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지 못했을까? 엄마, 앉으세요. 어른답게 이야기해요. 서희연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고 그 어투는 마치 10대 시절 내가 낡은 차로 학교 앞에 데리러 갔을 때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며 쏟아내던 그 말투와 닮아 있었다. 이야기할 게 없어. 내 마음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잖니. 나는 접시를 부엌으로 옮겼다. 다시 거실로 돌아오자 그들은 짐을 챙기고 있었다. 서희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 갈게요. 엄마가 진짜 어른스럽게 대화할 준비가 되면 연락 주세요. 나는 손자의 작은 손이 엄마의 매끈하게 손질된 손 안에 잡혀 집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윤호는 뒤돌아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내를 따라 나섰다. 문이 닫히고 나니 축하의 자리가 되기를 바랐던 식탁은 빈 채로 남아 있었고 카운터 위에 놓인 로스트는 식어가며 유일하게 사치스럽게 마련했던 크리스탈 잔은 눈물처럼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제야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오늘 밤 딸을 잃은 게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씩 잃어왔던 것을 마침내 인정한 것뿐이었다. 값비싼 선물과 사치스러운 연애 자리마다 조금씩 무너져 온 관계였고 나은주가 딸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게임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적막한 집안에 홀로 서 있는 순간 뜻밖에도 찾아온 감정은 안도감이었다. 지쳐버린 경주는 이제 끝났다는 해방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부엌에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옷장 속에서 꺼낸 앨범을 펼쳤다. 서희연이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진첩 속에는 그녀가 기억조차 하지 않는 추억들이 가득했다. 26살의 나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빛나고 있었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희망에 차 있었다. 아이 아빠는 출산 2달 전 이미 떠났고 책임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등을 돌렸다. 나는 아이 이름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의 이연이라 지었고 오직 사랑만 있으면 충분할 거라 믿었다. 어린 시절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만큼 혹독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며 집으로 돌아오면 거의 무료로 아이를 봐주던 위층의 박순자 할머니에게서 아이를 넘겨받곤 했다. 너무 지쳐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침대에 쓰러지던 날도 많았다. 사진첩을 넘기니 서희연의 3번째 생일 사진이 있었다. 박스믹스로 만든 케이크의 할인점에서 산 플라스틱 장식을 꽂아 꾸몄고 헐값에 산 중고 인형을 깨끗이 빨고 꿰매 선물로 주었는데 갭이 있던 앞니 사이로 웃으며 그 인형을 안고 있던 아이는 세상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다. 인형의 이름은 벨라였고 아이는 그것을 2해 동안 어디든 데리고 다녔다. 5살 무렵 나는 인생을 바꿀 결정을 했다. 대학을 마치고 싶은 내 꿈을 내려놓고 한빛손해보험에 정규직으로 들어갔다. 급여가 더 나았고 근무 시간이 안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내 학위가 아니라 안정된 생활이었다. 유치원 첫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부엌 식탁 위에 도안을 펼쳐놓고 밤늦게까지 재봉에 만든 옷을 입은 아이는 비록 백화점에서 산 옷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예뻤다. 도시락 봉투에는 엄마가 사랑한다 는 글씨와 웃는 얼굴을 그려 넣었다. 왜 나는 저 친구처럼 캐릭터 도시락통이 없어? 이현이가 물었을 때 곧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 답했지만 그 값싼 도시락통 하나를 사기 위해 3달 가까이 모아야 했다. 결국 나는 도시락통도 사주었고 가방과 운동화까지 이름 있는 브랜드로 채워주었다. 그때마다 내 차 수리를 미루거나 겨울 외투를 포기하거나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건너뛰었다.
세월은 앨범 속에서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퇴근하자마자 달려가 구석자리에 앉아보던 하계회, 능력밖에 생일 잔치를 억지로 꾸려내던 날들, 카드빚을 내서라도 작은 트리에 선물을 쌓아 올렸던 성탄절 아침까지.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진은 비어 있었다. 바로 서희연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동안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못했고 낡은 차와 작은 집이 비교 대상이 되던 시절이었다. 왜 우리는 제시카네처럼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없어? 12살이던 딸은 물었다. 좋은 동네는 돈이 많이 들잖아. 그렇게 대답했을 때 아이는 곧장 그럼 엄마가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면 되잖아. 라고 받아쳤다. 그 말은 내 가슴을 깊이 찔렀고 사실 수 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던 질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더 나은 직장은 학위와 인맥이 필요했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밤낮 없이 일하는 나에게 그런 건 사치였다. 15살 무렵 서희연은 정윤호를 만났다. 그의 집은 늘 아이가 부러워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원형 진입로가 있는 큰 집, 정원사가 가꾼 정원, 잡지 속에서 막 나온 듯한 옷차림의 어머니 나은주. 처음부터 그녀를 좋아하려 했었지만 내 작은 거실을 훑는 그녀의 눈길 속에는 내가 해주지 못한 것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고 그녀는 내 꾸밈 없는 인테리어를 칭찬하면서도 한부모로 사는 내 용기를 언급했다. 그 모든 말이 오히려 더 깊은 선 긋기처럼 느껴졌다. 나은주는 집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 혜원 씨,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때 나는 그녀가 위로해주는 줄만 알았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그 말은 씨앗을 심는 것이었다. 앨범 속에는 서희연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있었다. 그의 여름 자동차 에어컨을 고치지 못하면서까지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아이가 원하던 값비싼 원피스를 사주었고 나은주는 100명의 하객과 사진사까지 불러 호화로운 졸업 파티를 컨트리클럽에서 열어주었다. 엄마, 파티는 어머님 댁에서 하는 게 괜찮죠? 공간도 넓고 이런 건 어머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서희연이 물었을 때 나는 웃으며 당연히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미 작은 뒷마당에서 케이크와 장식을 준비해 두었던 계획을 취소해야 했다. 대학에 들어가자 모든 변화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해졌다. 나은주는 기숙사 방 업그레이드와 동아리비, 봄방학 여행까지 내주었고 서희연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나은주와 함께 다녀온 고급 식당과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로의 쇼핑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대학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곳이라네요. 젊음은 한 번뿐이라고요. 나는 라면과 통조림 수프로 끼니를 때우며 교재비와 급식비를 대기 위해 야근을 이어갔다. 졸업식이 다가오자 나은주는 또다시 파티를 열었고 이번에는 내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 서희연이 4학년 때 정윤호가 반지를 건네며 청혼했는데 그것은 내가 반년 동안 번 돈보다 비쌌다. 나은주는 잡지 속 웨딩을 능가할 결혼식을 직접 기획했고 서희연은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엄마, 이해해 주셔야 해요. 어머님은 이런 경험이 많으시고 웨딩업체도 잘 아시니까요. 게다가 대부분 비용을 내주신대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니? 내가 묻자. 아름다운 결혼식이요. 어머님은 그걸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나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몇백만 원을 내어 신부 대기실에 꽃 장식을 마련했지만 프로그램에는 나은주가 유일한 후원자이자 호스트로 기록되었다. 피로연에서 나는 멀리 떨어진 친척들과 뒷자리에 앉았고 나은주는 맨 앞 테이블에서 딸을 친딸처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건배사에서 서희연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준 은혜와 늘 필요했던 어머니 같은 존재에게 감사를 전했고 나는 조용히 화장실 칸에 숨어 울었다. 내가 낸 돈으로 꾸며진 축제였지만 정작 나만 제외되어 있었다. 사진첩을 덮으며 나는 세월 속에서 딸을 잃어온 과정을 똑똑히 따라갈 수 있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비싼 선물 하나, 사치스러운 경험 하나가 쌓여 이루어진 침식이었다. 나은주가 딸을 빼앗아 간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없는 삶을 제시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가장 아팠던 것은 돈이 아니라 서희연의 눈빛이었다. 희생에 대한 감사 대신 내가 채워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담긴 시선이었다. 나은주는 서희연이 되고 싶어 한 모든 것을 상징했고 나는 버리고 싶은 과거였다. 앨범을 덮고 부엌의 고요 속에 앉아있으니 36년의 모성은 빛바랜 사진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추억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이제는 잊힌 사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다. 저녁 식사 사건이 있고 사흘 뒤 서희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보험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휴대폰에 뜬 이름을 보며 한순간 받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현아,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황을 통제하려 할 때 나오는 냉정한 톤이었다. 그날 밤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래? 네, 엄마를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가족을 위해 어머님이 해주신 것들에 감사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엄마가 해주신 걸 깎아내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그녀가 해준 것들. 그 말은 예전과 다르게 가슴에 박혔다. 언제부터 내 가족이 아니라 나은주의 가족이 된 걸까? 이현아, 물어봐도 되겠니? 네, 내 16번째 생일 기억나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대답만 해줘. 16살 생일이면 어머님이 컨트리 클럽에서 깜짝 파티 열어주셨을 때요. 정말 멋졌어요. 내 가슴은 죄어왔다. 그건 내 17번째 생일이었어. 내가 묻는 건 16번째였지. 정적이 흘렀다. 그날은 화요일이었고 내가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 가고 싶다고 했지. 4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팔던 곳 말이야. 2달 동안 모아둔 돈으로 너와 단둘이 갔고 넌 메뉴에서 가장 비싼 걸 주문했어. 나는 장보기 돈을 다 써버린 탓에 샐러드만 먹는 척했단다. 엄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럴 거야. 왜냐하면 사흘 뒤 나은주가 널 뉴욕 여행과 브로드웨이 공연에 데려갔으니까. 내가 기억하는 건 그거야.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긴 건 그거였지. 엄마, 불공평해요. 어머님은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 걸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엄마한테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현아, 내가 마지막으로 내 삶에 대해 물어본 게 언제였니? 내 일, 내 건강, 내 관심사.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에게 안부를 물은 게 언제였냐고. 이번에는 침묵이 더 길었다. 엄마, 그건 저도 바빴잖아요. 정윤호 일도 있고 도화 학원도 있고 어머님 재단 봉사도 하고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이현아, 인생은 늘 복잡했어. 내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험 자격증 따려고 야간 수업까지 다니면서도 너를 위해 시간을 냈잖니. 야간 수업이요? 엄마가 그런 걸 했어요. 그 한마디는 내 안에서 뭔가를 부서뜨렸다. 내가 고등학생일 때 나는 밤마다 부엌 식탁에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했고 토요일 아침마다 시험을 치르며 새해를 보냈다. 그 덕분에 자격증을 따고 승진해 우리 삶이 조금은 안정되었는데 넌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구나. 그만하자. 나는 낮게 말했다. 엄마, 저도 알아요. 희생하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 왜 자꾸 편 가르기를 하세요? 저랑 어머님 사이가 좋은 게 엄마 사랑을 덜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너랑 어머님 사이가 좋은 관계라. 나는 되뇌었다. 이현아, 내가 말해봐. 어머님이 나를 흉보실 때 넌 날 변호해 본 적 있니?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 대학 때 내가 매주 일요일 전화하라고 했을 때 어머님은 내가 지나치게 구속한다 하셨지. 내가 내 결혼식에 돈을 더 못 보탰을 때는 이기적이라고 했고 내가 어머님 재단에서 전업 봉사하겠다고 직장을 그만두려 할 때는 내가 널 막는다고 했어. 정적이 이어졌고 마침내 서희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다른 시각을 보라고 해주신 거예요. 다른 시각? 그게 뭔데? 홀로 너를 키우며 내 삶을 버리고 기회를 포기한 엄마가 결국 내 인생의 문제라는 관점 말이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니니? 그럼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보자. 내가 지금껏 널 위해 쓴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니? 대학 등록금, 원룸 보증금, 자동차 할부금, 집 마련할 때 보탠 돈, 도와 어린 시절 보육원비까지. 엄마, 그런 건 쓰지 않아요. 가족끼린 서로 돕는 거잖아요. 6,300만 원. 난 세요. 왜냐면 그 모든 돈은 내가 다른데 쓰지 못한 값이었으니까. 내 말이 맞다. 가족은 서로 돕지. 그런데 어머님이 도와 사립학교 등록금을 내주실 땐 혹시 외할머니도 도와주고 싶어 할까 생각해 본 적 있니? 컴퓨터를 사주실 때 외할머니도 손자의 교육에 관여하고 싶을 거라고 떠올린 적 있니? 어머님이 먼저 제안하셨잖아요.
엄마가 힘드실까봐 굳이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바로 그때 딸의 입에서 원치 않았던 진실이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거구나. 내가 감당 못할 거라며 내 손으로 내 손자와 내 자리를 지워버린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어도 결국 그렇게 했잖니. 나은주가 돈이 있으니까 진짜 할머니로 인정받는 거겠지. 나는 내가 정서적인 위로나 무료로 아이를 맡길 때만 찾는 존재일 뿐이고. 내가 그렇게 말하자 서희연은 숨을 들이켰다. 엄마, 모든 걸 비틀어서 말하시네요. 제가 언제 어머님이 엄마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행동이 보여주었어. 그날 저녁 건배사로 이미 말한 거잖니. 그녀의 숨소리가 걸려들었고 이어진 목소리는 방어적이었다. 그건 단 한 번의 말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도 많은 걸 베풀어 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 순간일 뿐이에요. 그걸 두고두고 원망하시려는 거예요. 단 한 번이 아니야, 이연아. 지난 10년의 모든 요약이었지. 내가 인정한 건 나은주가 진짜 할머니라는 거였고, 내가 어릴 때부터 원했을 법한 할머니라는 거였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였어. 그 말들이 내 목구멍을 유리 조각처럼 핥히었다. 내가 그 말이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알기나 하니?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처는 이미 주었고 더 끔찍한 건 내가 왜 그런지조차 모른다는 거야. 길게 침묵이 흐른 뒤 서희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졌다. 그럼 엄마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건데요? 시어머니랑 좋은 관계 맺은 걸 사과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 가족에게 베푸는 걸 그만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랑 어머님이 똑같은 사람인 척하라는 거예요. 절대 같을 수 없는데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온 진실이 드러났다. 아니,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내 행동의 결과가 따른다는 걸 아는 거야. 나은주가 그렇게 중요한 할머니라면 앞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께 부탁하면 되겠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도와 대학 등록금에 더는 보탬이 없을 거라는 뜻이야. 나은주가 여행 가는 동안 갑자기 부탁하는 아이 돌봄도 이제는 못한다는 뜻이야.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내게 진짜 중요한 할머니에게 부탁하면 된다는 뜻이야. 엄마, 너무 유치하시네요. 그저 감사 인사를 드린 건데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난 벌을 주는 게 아니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이미 우선순위를 정했잖니. 난 단지 내 선택을 존중하는 거야. 결국 우리와 인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과 손주를요? 아니, 끊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삶에 의미 있는 존재인 척하는 연극을 멈추는 거지. 내가 진짜 나와 관계를 원한다면 그건 가능해. 하지만 정직해야 하고 서로 동등해야 해. 더 이상 긴급 대출도 없고 무료 아이 돌봄도 없고 나은주가 없을 때만 존중받는 할머니 역할도 없어. 정적은 귀가 멍해질 만큼 깊었다. 마침내 서희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흘러나왔다. 좋아요. 엄마가 그렇게 원하신다면요. 하지만 외로움에 무너졌을 때 다시 기어오길 바라지는 마세요. 그리고 통화는 끊겼다. 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며 파국이 몰려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내게 찾아온 것은 수년간 느껴보지 못한 자유였다. 통화 이후 첫 주는 낯설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어 서희연에게 전화를 걸려다 내가 이미 선택을 했음을 떠올리곤 했다. 36년 동안 몸에 밴 모성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른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저녁 시간이 내 것이 된 것이다. 나은주가 독서 모임에 가는 날 대신 도와를 봐달라는 급한 전화도, 학교 과제를 급히 도와달라는 부탁도, 값비싼 선물을 사주지 못해 스스로를 진짜 할머니가 아닌 것처럼 느끼던 죄책감도 사라졌다. 나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목요일 저녁, 집에 가만히 앉아 누군가의 필요를 기다리는 대신 구청 평생교육원에 들러 강좌 안내 책자를 집어들었다. 늘 그림을 좋아했지만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나는 화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수채화 수업에 눈길이 갔다. 이제는 서희연의 가게 지출을 보태지 않아도 되었으니 수강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첫 수업은 두려웠다. 다른 이들은 이미 서로 잘 아는 듯 했는데 나는 뒷자리에 앉아 나이 든 신참으로만 보였다. 강사 안소라는 내 또래쯤 되어 보였는데 손가락 끝에는 물감이 배어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부러웠다.
미술은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걸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솔직한 걸 남기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따라 준비물을 펼쳤다. 첫 작품은 형편없었다. 색은 탁했고 형태는 어색했다. 하지만 붓이 종이를 긁고 파란 물감이 종이 위를 번져가는 그 순간 나는 오랜만에 숨이 풀리는 걸 느꼈다. 2시간 동안은 서희연이나 나은주 혹은 비어있는 자리들에 대해 떠올리지 않았다. 그저 내 손끝에서 퍼져나가는 색을 바라보았다. 수업이 끝나자 한 여자가 다가왔다. 짧은 회색 머리에 눈가 주름이 인상적인 심다영이었다. 첫 수업이시죠? 티가 많이 났나요? 누구나 시작은 그래요. 저도 여기 다닌 지 벌써 3년이에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고 나는 그림 수업을 듣게 된 이유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잘하셨어요. 자신을 발견하기에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다영의 말은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형편없는 첫 수채화를 냉장고에 붙였다. 장보기 메모나 보험회사 문서 옆에 놓인 그림은 우스꽝스러웠지만 그것은 내 것이었고 오직 창작의 기쁨을 위해 내가 만든 결과였다. 2번째 주에는 또 다른 깨달음이 찾아왔다. 서희연의 요구에 끊임없이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자 처음으로 진짜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생활비를 빼고 남는 몇 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저금이었다. 나는 새 계좌를 열고 이름을 붙였다. 혜원의 새로운 길. 그 이름만으로도 웃음이 났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삶에 모험을 했던 게 언제였더라. 누군가의 필요가 아니라 오직 내 바람 때문에 무언가를 했던 게 언제였는지 아득했다. 나는 그동안 거절해왔던 초대에 조금씩 응하기 시작했다. 회계부서에 있는 이선영은 몇 년째 북클럽에 오라고 권했지만 늘 화요일 밤 도화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었다. 이제 화요일은 수채화 수업이 있었고 선영의 모임은 토요일에 열렸다. 북클럽에서 고른 책은 이혼 후 이탈리아로 떠난 한 여인의 여행기를 다룬 소설이었다. 주인공은 나보다 젊었지만 그녀의 여정은 내 마음에 깊게 울려 퍼졌다. 단지 무언가를 보고 새로운 경험을 위해 떠난다는 발상은 내겐 혁명처럼 다가왔다. 혜원 씨, 유럽 가보신 적 있어요? 모임에 있던 한 회원 김미정이 물었다. 아니요, 기회가 없었죠. 그러자 다른 이가 말했다. 왜 지금은 안 되겠어요? 제 언니도 작년에 단체 여행 다녀왔는데 혼자 사는 여성들에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여성. 그 표현이 내 귀에 오래 맴돌았다. 나는 너무 오래 싱글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다 보니 내가 단순히 한 사람의 여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나 자신의 관심사와 꿈,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한 명의 여성이라는 사실을. 그 주말 나는 평생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백화점에 갔다. 늘 세일 코너만 기웃거리던 습관을 버리고 정가 코너로 향했다. 눈빛을 환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하늘색 스웨터를 발견했고 평소보다 비쌌지만 망설임 없이 구입했다. 월요일 그 스웨터를 입고 출근했을 때 세 사람이 내 모습에 대해 칭찬했고 그제야 몇 달 동안 아무도 내 외모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채화 수업은 내 일주일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그림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달라지고 있었다. 색과 구도를 더 과감히 시도했고 자신감도 자라났다. 4번째 수업 후 안소라 강사가 말했다. 빛을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혹시 유아에 도전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다음 달부터 중급반이 열려요. 6달 전이었다면 돈이 아깝다. 시간이 없다. 이연이가 나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며 거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신청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심다영과 함께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28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한 후 스스로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맞추다 보니 정작 내가 원하는 걸 잊고 살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온전히 공감했고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오랜만에 진짜 우정, 아이들 문제와 성취가 아닌 책, 세상 꿈을 이야기하는 친구였다. 어느 날 다영이 말했다. 이번 주말에 근처에서 미술제를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제가 기름값은 낼 테니 운전만 조금 도와주세요. 예전에 나는 아마 핑계를 댔을 것이다.
혹시 이현이가 무슨 일을 부탁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나 지금의 나는 바로 좋아요. 라고 답했다. 미술제는 내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수십 명의 작가들이 작품을 내놓고 있었고 열정을 삶으로 바꿔낸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는 생애 첫 원화 작품을 구입했다. 어린 시절 방 창문에서 바라보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풍경화였다. 가격은 20만 원. 예전 같았으면 한참을 망설였겠지만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느껴졌다. 혜원 씨도 작품을 팔 수 있어요. 그림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다영의 말은 씨앗이 되었다. 언젠가 내 그림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생각. 나는 점심시간을 길게 내어 화랑을 돌아다니며 전문 작가들의 색감과 빛을 공부했고 화집을 사서 밤마다 늦도록 읽었다. 나이 들어 성공한 화가들의 이야기는 내게 용기를 주었다. 어떤 이는 70이 넘어 시작했고 어떤 이는 90에도 작품을 남겼다. 62인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었다. 가장 놀라운 건 옛날의 삶이 전혀 그립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현이의 존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요구가 많아져도 그녀 없는 시간이 외롭기보다는 오히려 가벼웠다. 늘 나은주와 비교당하며 내가 충분한가 고민했던 무게가 사라지자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이제 내 가치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림을 그릴 때 느끼는 자유, 다영과 웃으며 마시는 커피, 새로운 나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결정되었다. 3달이 지나 거울 앞에 선 나는 낯설 만큼 달라져 있었다. 얼굴은 편안했고 자세는 고다졌다. 파란 스웨터 옆에는 나에게 잘 어울리는 새 옷들이 걸려 있었고 값싼 미용실 대신 나를 이해해주는 디자이너에게 머리를 맡기며 변해갔다. 62의 나이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직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서희현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6달이 지났을 무렵 중급 유아 수업을 준비하던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다. 혜원 어머님, 저 윤호예요. 사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숨이 막힌 듯 떨렸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거의 말조차 섞지 않았던 그가 전화를 걸어오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윤호야, 무슨 일이니? 괜찮은 거니?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사흘 전 뇌졸중이 와서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나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다. 늘 완벽한 건강과 값비싼 진료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나은주가 생사를 오가는 싸움을 하고 있다니. 이현이는 잘 버티고 있니? 아니에요. 병원에서 거의 꼼짝도 안 하고 지내요. 그래서 혜원 어머님께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소식을 전한다는 것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윤호야, 다른 얘기가 있는 거니? 길게 침묵한 끝에 그가 낮게 말했다. 예, 알아야 할 게 있으세요. 나은주 어머님에 대해서 지금에서야 이현이가 알게 된 것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로는 못하겠어요. 이현이는 제가 연락드린 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운전하는 내내 윤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왜 이현의 분노를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찾았는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구석자리에서 만난 윤호는 며칠째 잠을 못 잔 얼굴이었다. 늘 단정하던 옷차림은 구겨져 있었고 비싼 셔츠마저 흐트러져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윤호야, 우린 아직 가족이야. 내가 이현이랑 어떤 일을 겪었든 그건 변하지 않아. 그는 손을 떨며 커피를 주문했다.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의사들도 낙관적이지 않고요. 그런데 의식을 잃기 전에 어머님이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잘못 생각해 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윤호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사과만 하셨어요. 혜원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이현이를 어머님께 등 돌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처음엔 약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서희연이 나은주의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유언과 관련된 일을 말하자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윤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말을 이었다. 혜원 어머님, 우리가 발견한 게 있어요. 뭔데? 편지들이에요. 수십 통의 편지.
나은주 어머님이 쓰고는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어요. 전부 이연이랑 어머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했던 기록이었죠. 마치 점수를 매기듯 하나하나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내 속이 뒤틀렸다. 어떤 내용인데? 이연이한테 어머님 양육 방식에 의문을 심어 놓은 대화들. 어머님이 도화를 보러 오는 날을 알면서도 일부러 다른 일정을 잡았던 기록들. 심지어 재단 봉사활동을 권유했던 이유도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구역질이 올라왔다. 수년 동안 내가 부족해서 더 강하게 붙잡지 못해서 딸과 멀어졌다고 자책해왔는데 사실은 내가 밀려날 수밖에 없도록 계획된 음모가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윤호는 말을 이었다. 그동안 어머님께 베풀었던 돈도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통제하기 위한 투자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비싼 선물 하나하나가 회원 어머님을 부족하게 보이게 만들었다고 관대함을 무기로 썼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연이가 그 편지들을 본 건 아니지? 아직요. 제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연이의 전부라 믿었던 관계가 사실 거짓 위에 세워진 거니까요. 윤호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내밀었다. 이것도 있어요. 더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나은주의 계좌에서 지난 5년간 매달 서희연 가정으로 송금된 내역.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규칙적인 지급 급여와 다름없었다. 설마 이연이를 돈으로 묶어둔 거야? 매달 500만 원씩이었어요. 이연이는 남편 보너스 구조에서 나온 돈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은주 어머님이 충성심을 사들인 거였죠. 그 사실은 내게 벼락처럼 내려쳤다. 딸은 단순히 화려한 생활에 눈이 멀었던 게 아니라 돈으로 충성의 계약을 맺고 나를 밀어냈던 것이다. 윤호야, 그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니?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재정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끼긴 했어요. 하지만 이연이가 가게 전부를 관리했으니까요. 제가 물었을 땐 나은주 어머님이 도화의 미래를 위해 도와주신 거라고 했죠. 그냥 선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구조는 아예 고용 계약 같았어요. 주당 최소 이틀은 나은주 댁에 가 있어야 하고 모든 중요한 가족 결정에 반드시 어머님을 포함시키고 회원 어머님과의 연락은 비상시에만 허용하라는 조건까지 적혀 있었어요. 나는 현기증이 일었다. 딸이 모르는 사이 나은주의 고용인이 되어 나를 삶에서 지워내고 있었던 것이다. 윤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이 지급은 2달 전부터 중단됐어요. 나은주 어머님 건강이 예상보다 훨씬 전부터 악화됐고 자금도 거의 바닥났던 겁니다. 집도 생활도 도화의 사립학교까지 다 흔들릴 겁니다. 나은주 어머님은 대출로 이 모든 걸 유지해왔고 이제 남은 게 거의 없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그의 말을 곱씹었다. 나은주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정교한 속임수로 내 딸과 손주와의 관계를 빼앗아 간 사람이었다.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니, 윤호야? 그는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연이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 어머니를 버리고도 괜찮다고 믿게 된 사람.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무슨 말씀을 하시려 했는지. 나은주 어머님은 이연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했던 겁니다. 저도 그걸 보지 못했죠. 저 역시 그 혜택을 누렸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오늘 밤 병원에서 돌아오면 이연이에게 전부 말할 겁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설령 그 진실이 그녀를 무너뜨린다 해도. 나는 천천히 말했다. 조심해야 한다. 지금 이연이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 내가 판단하기보다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해. 윤호는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그럼 이연이가 모든 걸 깨달았을 때 용서하실 수 있나요? 다시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잠시 긴 생각에 잠겼다. 반년 전이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딸을 되찾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사랑이란 나를 깎아내리며 지켜내는 게 아니란 것도 알았다. 나는 언제나 이연이를 사랑해.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관계는 달라야 해. 동등하고 정직해야지. 나는 다시는 예비 할머니, 나은주가 없을 때만 의미 있는 존재로 남지 않을 거야.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연이가 믿어온 나은주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소중히 여겼던 관계가 사실은 거래였고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 사람은 내쫓은 친어머니였으니까요. 이현이가 나은주를 잃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나는 낮게 물었다. 윤호는 답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머님을 잃은 게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가끔 제 옆에서 무심코 어머님 이야기를 해요. 듣는 줄 모르고서요. 보고 싶다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다만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려웠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복잡했다. 내가 상상한 게 아니었다는 안도감, 이제 진실을 알게 될 이현이를 향한 연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 집에 도착하자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서희연의 이름이 떠 있었다. 윤호가 모든 걸 털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당장 전화를 받아 위로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수채화를 그리고 진짜 친구를 만나고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날 밤 이현이는 17번이나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나는 창가에 앉아 석양을 그리며 울리는 벨소리를 경계처럼 지나쳤다. 그리고 17번 모두 거절할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내 집 앞까지 찾아왔다. 차 안에서 20분을 앉아 있다가 결국 내 문을 두드렸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그녀는 6달 전 나은주에게 건배사를 올리던 당당한 여인이 아니었다. 눈은 부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다. 마침내 문 앞에 선 그녀가 말했다. 엄마.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안녕, 이현아. 들어가도 돼요? 제발. 나는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거실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내 그림들, 커피 테이블에 쌓인 미술 서적들, 나 없는 세월 동안 자라난 내 삶의 증거들. 그녀는 소파 끝자리에 앉아 휴지 상자를 꼭 쥐었다. 윤호가 다 말해줬어요. 돈, 편지들, 나은주 어머님이 했던 일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나는 내가 새로 산 푸른색 안락의자에 앉았다. 오직 나를 위해 고른 편안하고 따뜻한 자리였다. 알아, 이현아.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은주 어머님 어제 아침 돌아가셨어요. 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슬픔을 느꼈다. 어떤 잘못을 했든 그녀는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한 인간이었다. 내 상실에 대해 안타깝구나. 내게는 큰 의미가 있었을 테니. 그게 정말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요? 이제 뭐가 진짜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소중히 여긴 할머니도 관계도 전부 돈으로 산 것이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어. 설령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어요? 그 여자는 우리 관계를 무너뜨렸어요. 우리 시간을 다 훔쳐갔어요. 나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완벽했던 화장은 번져 있었고 명품 옷차림은 구겨져 있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느꼈다. 이현아, 아무도 내 허락 없이는 내 삶에서 무언가를 빼앗아 갈 수 없어. 나은주는 상황을 조종했지만 선택은 내가 한 거야. 내가 내 비판을 믿기로 한 것도, 조건이 달린 돈을 받아들인 것도, 진짜 할머니라고 건배한 것도 내 선택이었어. 이현이는 마치 따귀를 맞은 듯 움찔했다. 알아요. 제가 끔찍한 선택을 했다는 걸. 하지만 그땐 좋은 삶을 주는 거라 믿었어요. 그 대가가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니?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거였죠. 늘 엄마의 희생이었죠. 난 가장 소중한 관계를 스스로 버렸어요. 더 나은 무언가, 더 쉬운 길이 있을 거라 착각했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원한 건 너를 존중해주는 시어머니였지. 그런데 얻은 건 내 욕망을 이용해 우리 둘을 갈라놓은 사람이었어.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엄마, 이제 집도 없어졌어요. 그 집은 나은주 어머님이 다 담보 잡으셨어요. 우리한테 준 돈도 본인 생활도 전부 그 대가로요. 이제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해요. 이현이는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었다. 작은 전셋집을 구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좁고
학군도 달라져서 도하는 사립학교를 그만둬야 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를 마주하는 걸지도 몰라. 이현이는 놀란 듯 날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너와 윤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이야. 남이 대신 지불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감당하는 현실 위에 세워야 하는 거지. 도와도 자기 가치는 비싼 학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잃었는데. 아니, 너희가 잃은 건 나은주 어머님의 버전의 삶이야. 그건 내 삶이 아니었어. 이현이는 한동안 날 똑바로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달라지셨어요. 그래, 나 달라졌어. 뭔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제 눈치를 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61살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며 살아왔어. 지난 1년 동안은 나 자신을 위해 충분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운 거야. 이현이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낮게 물었다. 엄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실래요? 그 물음에 나는 잠시 놀랐다. 말 그 자체가 아니라 오랜만에 드러난 진심 어린 취약함 때문이었다. 첫걸음은 자기 선택의 결과를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거야. 누군가가 널 조종했더라도 결국은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가능한 일이었던 거지. 이현이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엄마랑 저 관계를. 우린 이미 관계를 맺고 있지. 이현아,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관계로 만들어 가느냐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른다. 이제 나는 예전의 엄마가 아니야. 내 문제를 해결하느라 내 삶을 다 던지지 않을 거야. 내 재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내 생활을 보태주지도 않을 거고, 내 사랑을 얻기 위해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제 엄마잖아요. 물론이지. 나는 언제나 내 엄마야. 하지만 나는 동시에 류혜원이야. 내 관심사와 내 친구, 내 삶이 있는 사람. 내가 나와 관계를 원한다면 온전한 나와 맺어야 해.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엄마가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단순히 무언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나랑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가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의견이 중요하니까 묻는 거야. 예의상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와도 할머니를 단순히 예비 돌봄이 아니라 그림을 사랑하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알아야 해. 이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만약 제가 또 잘못하면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요? 그땐 내가 그 결과를 감당해야겠지. 이현아, 나는 널 사랑해. 하지만 이제 나 자신도 사랑해. 아무도 나를 깎아내리게 두지 않을 거야. 너조차도. 우리는 그 후 1시간가량을 더 이야기했다. 돈이나 위기, 나은주의 거짓말이 아니라 사소한 일들에 대해. 나는 수채화 수업과 친구 다영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현이는 도화가 공룡에 빠져있는 얘기와 윤호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평범한 두 성인이 다만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였다. 돌아갈 때 이현이는 문 앞에서 나를 안았다. 무언가를 되돌리려는 필사적인 매달림이 아니라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고마움이 담긴 포옹이었다. 엄마, 다음에 엄마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그래, 그러자. 그녀가 차를 몰고 떠난 뒤 나는 현관에 서서 노을빛이 주황과 분홍으로 번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캔버스 위에 담는 법을 배운 색들이었다. 가진 게 아니라 바라보고 느낄 수 있기에 더 아름다웠다. 3달 후 나는 이현이와 격주 토요일마다 점심을 함께한다.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있고 싶어서다. 도하는 이제 나를 할머니라 부르고 지난주엔 그림을 가르쳐 달라 부탁했다. 윤호는 내가 스스로 고른 작은 선물에 고맙다는 메모를 보낸다. 내 호의는 의무가 아닌 특권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은주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화제가 될 때면 이현이는 솔직하게 고백한다. 돈으로 사랑을 계산했던 자신, 조종을 배려로 착각했던 자신을 이제 그녀는 남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가치관으로 삶을 세우려 배우는 중이다. 지난달 나는 처음으로 내 그림을 지역 화랑에 팔았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 작품이 내 즐거움을 넘어 가치가 있다는 증거였다. 다영과 나는 내년 봄 첫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다. 이탈리아로 떠나는 20해 만의 휴가다. 어떤 저녁에는 그 저녁 만찬 전에 내 모습을 떠올린다. 딸의 행복만을 위해 모든 걸 내던지던 여자. 희생으로만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여자. 이제는 연민은 있지만 그리움은 없다. 사랑은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63살의 지금 나는 마침내 자유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나를 잃지 않고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해질녘 그림을 그리고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날 수 있고 얘라고 말하면 나를 해치는 상황에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나는 더 이상 단순히 서희연의 엄마가 아니라 류혜원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다.